서동룡의 시선 시간입니다. 서동룡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 전망인데 우리가 주제를 뭘로 잡을까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 결국 대선 얘기 빼고는 별로 할 수가 없겠다. 뭐 지금 시기야 워낙이 예. 앞으로 5년 그 이후에 대한민국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니까요. 예. 많은 분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리는 게 당연하고 네. 또 정치 이슈를 놓고 본다면 대선 이야기를 빼고 다른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죠. 예. 예. 다른 얘기하면 뜬금없다 이런 얘기 들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먼저 민주당 쪽부터 좀 짚어볼게요. 일단 3명을 압축됐어요. 그 김경수하고 김동연 뭐 이재명 대표가 있고 김동연, 김경수로 두 분만 참여한 거. 이 3명으로 된 건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확정. 당초 거론되던 사람들은 이제 김부겸 전 그렇죠. 총리 그리고 김두관도 있었고. 김두관 전 의원 그다음에 임종석 전 그렇죠.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거론이 됐었다가 예. 일단 워낙에 분위기 자체가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좀 압도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이다 보니 예. 이제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걸로 알아요. 네. 근데 이제 가까우신 분들이 사실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고 어른인데 네. 이렇게 일방적 경선판에 가셔서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에도 안 좋은 일 아니냐. 네. 뭐 그런 의견들을 좀 주셨다고 하는 것 같고 네. 김두관 전 의원은 처음에는 이제 경선 참여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다가 그렇죠. 네. 경선 룰에 대한 주장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건 못하겠다 해서 이제 그 불참을 선언하신 거고요. 네. 임종석 전 실장은 뭐 이러저런 이야기가 있다가 결국 혼자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김경수, 김동연 두 분도 사실 결과에 그 경선 결과 자기들이 이길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이제 차기를 차기를 노리고 이번 이런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를 좀 더 각인시키고 네. 정치 그적 입장들을 국민들에게 좀 설득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사실 김경수는 저 경남에 있을 때 지사였기 때문에 좀 뵀는데 사실 경남에서는 인지도가 있지만 전국에서는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김경수는 초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 초보로 좀 나와서 알릴 필요가 있었고 김동연 지사야 워낙 지금도 인지도는 있잖아요. 김동연 지사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대선에 대한 대권에 대한 그 꿈이 상당히 좀 강력하시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번이 안 되면 다음이라도 꼭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고 좀 출마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 두 차례 경선이 치러졌죠. 충청권하고 영남권. 예, 예. 뭐 예상한 대로 90% 가까우게 이재명 대표가 됐고 두 분이 이제 5% 비슷하게 나눠 가졌는데 예. 뭐 이럴 거라고 예상은 됐죠. 예. 우선 이제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그 경선 룰은 네. 당원 권리당원하고 그 전국 대의원의 네. 비중을 50% 그다음에 국민 선거인단을 50%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지역별로 순회 경선을 하고 있는 건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 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민 선거인단은 아직 포함이 안 된 그런 예. 거이고요.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된 건데 압도적으로 거의 90% 가까이 이재명 대표가 앞서고 있는 거고.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이니까 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네요. 아니요, 뭐 또 예. 그렇다 하더라도 꼭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 예.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역대 처음으로 90% 이상 지지를 받는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 뉴스 많았어요. 예. 보니까 보니까 15대 때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 그때 78%. 정대철 후보 이름도 아련한 정대철 후보가 21%.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2027년인가요? 그때 18대 때 84%. 근데 이번에 이제 90%가 넘지 않을까.
보도들 그러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뭐 압도적인 상황이니까요. 네. 뭐 높은 지지율로 가는 건 간다면 그건 뭐 불가피한 일이겠다 싶기는 하지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번 그 권리당원하고 전국대의원 투표를 보면서 투표율을 좀 봤었어요. 아, 투표율. 예, 예, 예. 예. 근데 지난번 21대, 20대 때 투표율이 그때가 67.3%였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예, 예. 이번에 권리당원과 대의원 봤더니 충청권이 57.87%에 불과해서 혹시 좀 당원들의 관심도 낮은 건가 이랬는데 네. 영남에서는 70.8%로 그래요? 이렇게 다시 올랐어요. 그래서 당원들의 관심이 낮은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예. 어쨌든 당원들 뜨거운 관심 속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원들 사이에서는 압도적인 후보로 자리를 매김해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의견은 약간 결집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이게 50%를 차지하고 예, 예. 50%가 이제 국민 선거인단 투표잖아. 이 예, 예. 50%는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제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선거인단 투표 수만큼, 그러니까 대의원과 권리당원 수만큼의 여론조사 수를 돌려서 네. 그만큼의 그 표본을 얻어서 좀 집계를 하게 될 텐데요. 네네. 일단 선거인단 투표는 오늘부터예요. 예, 예. 23일 오늘부터 예, 예. 오늘부터 지금 한 3, 4일간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가의 문제 하나. 그다음에 그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투표가 호남 투표가 지금 또 오늘부터 그렇죠. 시작 예. 이어서요. 이번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그 이 이벤트가 사실 오늘부터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좀 봅니다. 예, 예. 예, 호남은 지금까지도 늘 호남의 민심의 흐름이 수도권 민심을 자극하고 네. 그게 전국 민심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쭉 지켜봤기 때문에 네. 일단 호남이 어떻게 나올 건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다 싶고요. 예. 근데 저희가 뭐 주변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역시 호남에서도 좀 압도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 결과를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어떤 표를 줄까 이게 사실은 제일 관심이에요. 예, 예.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이게 제일 관심일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예. 예.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 주변 분위기가요. 예, 예. 뭐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대안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된 데는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워낙 컸고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헌재로부터 탄핵을 이끌어내는 그 선봉에 야당 투쟁의 선봉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서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지도 지지도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당수의 국민들이 탄핵은 됐지만 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 정권까지를 교체해야 이게 완전히 종식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 말하자면 탄핵 국면이 끝나고 대선 국면이 시작된 게 아니라 여전히 탄핵의 마무리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길 만한 후보 쪽에 좀 힘을 쏟는 이런 정서들이 그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쪽으로 압도적으로 가는 건 좀 그런 흐름의 영향들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남도 한 90% 가까이 나올 그건 것이다. 잘 모르겠어요. 늘 호남이 예외적인 그렇죠. 선택들을 좀 해왔던 다른 사람이 이쪽으로 사실은. 가면 약간 이쪽에서 균형줄을 잡는 역할을 호남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은 한 80%대 80에서 78%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뭐 다 제 마땅한 예측은, 근거가 있는 예측은 아닌 것이어서. 어느 예측은 뭐 그냥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호남의 그걸로 수도권 결국은 수도권이 제일 그걸 좌지우지하는 건데 수도권도 비슷하게 호남의 영향을 받을 결과에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보세요?
호남 민심의 흐름이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2016년 총선 당시 국민의당 바람이 호남에서 먼저 일었고 그렇죠. 그게 나중에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쳤던 사례들도 있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던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죠. 쭉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문제는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번은 호남의 민심의 흐름이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예, 그 이번 이제 그렇죠. 예, 예. 그 23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토요일까지고 수도권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민심의 흐름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 그럴 수가 없는 거여서 거의 비슷하게 전국 진행되니까. 동시적으로 그냥 쭉 그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여서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있기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결과가 발표되는 게 27일인데 아까 말씀하신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그때 발표가 될 그렇습니다. 거예요. 온라인 여론조사.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네 곳은 결국 민주당 당원들의 표심이고 결국 이제 일반 국민들의 표심은 또 27일날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사실 그게 제일 대선 내 결과에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렇게 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가 몇 퍼센트가 나올지가 사실 이것도 관심이 가는 거고. 그리고 최근 아니 오늘 뭐 뉴스 보면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 그러니까 3심에 속도를 낸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결국 이제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한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해서 13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소부를 구성을 해서 소부 단위로 이게 쭉 재판들을 해오지요. 그런데 소부에서 판단하기 적절치 않은 사건 또는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회적 관심이 아주 큰 사건 뭐 등등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13명 대법관 전부가 모여서 이 판단을 하는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일단 국민적 관심사가 워낙 큰 사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심과 2심이 극명하게 결론을 달리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 다르죠. 이걸 소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 만약에 이걸 그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 그냥 이재명 대표는 이제 완전히 풀려나는 것인데 만에 하나 항소심을 파기한다. 유죄 취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봤을 때 이후에 대통령 당선이 되는 경우 그 재판을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는 문제까지도 같이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입장을 표명을 하든 어쨌든 대법원의 입장을 모아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여서 그러저러한 사정들 때문에 그 전원합의체를 해부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근데 민주당은 되게 불안해하잖아요 지금. 전원합의체 해부된 거가 속도를 낸다 이렇게 표현들을 좀 하시던데 저는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속도를 내는 것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해부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라 앞으로 대법원이 어떻게 이걸 심리하고 어떻게 판결 일자를 잡을지는 아직 좀 모르겠고요. 뭐 저는 이게 전원합의체 해부됐던 게 민주당이 더 불안해할 사안이냐 그런 거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청래 그죠 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죠 정청래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써서 글을 썼죠. 예. 여기서 보면 뭐 이거 뭐 대통령은 국민이 결정해야 되는데 사법부가 결정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대로 하면 탄핵도 비슷한 건데 정청래 의원은 좀 약간 이열형 비열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렇게 민주당 짚어봤고요. 국민의힘 좀 짚어보죠. 국민의힘은 어제 이제 4명을 압축이 됐잖아요. 사실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는 들어갈 거라고 대다들 예상을 했고 4번째가 누가 될 건가 나경원이 될 건가 안철수가 될 건가 이게 사실 관심사였는데 안철수 후보가 됐죠.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지요. 지금 민주당은
권리당원과 대의원 50%, 네. 그다음에 국민선거인단 50%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하고. 경선 방식 자체가 지금 다르죠, 완전히. 좀 예. 다르죠. 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번 1차 컷오프, 1차 네.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하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당원들의 의견이 반반 이렇게 반영되는 걸로 이제 방식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가 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번이 그래도 국민들 여론조사 여기도 국민들만 50대 50으로 그러긴 한데 50대 50으로 8명에서 4명을 줄인 거예요? 아니요. 이번은 100% 국민 여론조사만 가지고 한 거예요. 4명 중에 2명 줄이는 게 5대 5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이번 100% 국민 여론조사로 했다 하더라도 네.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이 돼 있지요. 그렇죠. 지지하는 정당이 그 국민의힘이어야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그렇죠. 볼 수는 네. 있을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은 이제 뭐 거의 될 걸로 보고 네. 그 안철수, 나경원 둘 중에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게 네. 지금까지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나경원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고 이래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상당히 좀 분리되어 있는 이런 느낌들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김으로써 결국 탄핵을 찬성하고 비상계엄을 반대했던 그래서 2대2 구도가 됐어요. 2대2 그렇죠? 구도가 된 거죠. 이게 만약에 1대3 구도가 되면 사실 국민의힘이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렇죠. 탄핵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런 평가를 받기가 쉬웠는데 일단 1차 컷오프에서 2대2를 만들어 줌으로써 중도층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빠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기대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가 됨으로 흥행에 도움이 됐네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은 오히려 조금 이렇게 회생할 수 있는 길들이 이번에 좀 찾은 게 아닌가 싶고 그런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좀 그 주의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인가 2명으로 이제 최종 압축을 할 텐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5대 5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으로 하면 또 이때도 1대 1로 갈까요? 2대 2에서 관심이죠.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지도 않았던 사람이 지난 탄핵 국면에서 탄핵 선고가 좀 늦어지고 탄핵 반대의 여론들이 막 올라오는 과정에서 확 올라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도층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김문수의 얼굴에서는 사실 윤석열이 보이는 거여서 김문수 후보가 몇 등을 하느냐도 앞으로 그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본선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들이 될 거고 그다음에 2명에 누가 포진해서 올라가느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김문수, 홍준표 이렇게 올라간다면 국민들 입장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는 전혀 국민의힘이 여전히 너무 뻔해 보이는 색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그다음에 윤석열을 옹호하는 집단으로 완전히 각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중도층의 지지를 획득하기 상당히 쉽지 않아질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찬탄 한 명, 반탄 한 명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면 또 국민들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누가 될 것인지를 좀 쳐다보게 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흥행의 관점에서는 찬탄 반탄이 한 명씩 올라가는 게 훨씬 국민의힘에는 더 좋은 뭐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흥행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뭐 여러 예측은 그냥 마음대로 해보는 거죠. 뭐. 최근에 이제 당초 그 김문수 전 장관이 확 떠올랐다가 점점 경향적으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서 그래서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은 참 답답한 게 여기에 또 변수가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
나올까요? 지금 뭐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은 한덕수 출마 99.9% 나온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손학규 전 그 바른미래당 대표도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그 제안 받았다. 뭐 저 그 한덕수는 꼭 나온다 그러고 지금은 한덕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출마한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되게 많기는 한데 가장 큰 변수는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된 사람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한다면 국민의힘 경선 절차는 경선 절차대로 가고 여기에 승자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다시 결선을 치러야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누가 받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부전승을 이렇게 부전승을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부전승. 그래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 수용 여부도 결국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치고 올라온다면. 그렇죠. 국민 여론이 올라가면 또 그건 불가피할 것 같아요. 계속 야 네가 왜 올라와 이렇게만 버팅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는 21대 국회 때 그 국회 인준을 받아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할 때였으니까 한덕수 총리의 인준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한덕수는 민주당에서도 영입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었어요? 예전 이제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한덕수 그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한덕수를 인준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첫째는 그걸 안 해주면 국무총리 인준을 안 해주면 계속 새로운 대통령이 국정 발목을 잡는 이런 모양새가 돼서 안 된다. 우리 정권 때 한 번 했던 사람인데 이 문제도 있었고 두 번째 그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었는데 업무 추진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이런 게 있었고 또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건하다 이런 평가들이 영향을 많이 미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당론을 표결로 결정을 했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이 결정이 되니까 반대했던 사람들이 반대편을 못 던지고 표결에 불참을 해버렸던 이 다수가 이랬던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합리적이고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한덕수 총리였지만 막상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완전히 눌려서 제대로 된 업무 수행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고 그 국회에서는 오히려 막 윤석열의 싸움닭처럼 국회하고 계속 붙고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국정을 책임질 책임자로서의 이미지는 구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번 정권에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 뭐 등등에 있어서 계속 오바를 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한덕수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게끔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내부 절차를 거쳐서 후보가 결정되는데 이 사람하고 다시 번외 경기를 해야 할 만큼 지지도가 올라갈 가능성 그건 저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면 정식 경선을 치른 사람들은 뭐가 되고 그 룰은 그래도 국민의힘이란 오랫동안 전통을 가진 어떤 정당의 룰이 뭐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졸래 기반이 좀 그리고 이상해지는 무엇보다도요. 지난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지만 국민의힘은 계속 외부에서 사람을 대통령 후보를 꾸어오려고 자꾸 하잖아요. 이거는 당의 발전을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 거지요. 그렇죠. 당 내에서 어떻든 그 현존하는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만약에 지면 어쩔 수 없이 또 사람들을 더 키워나가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뭐 이게 정치 그냥 대강 하다가 꼭 선거 때만 되면 지지도 높은 사람 끌고 와서 하려고 하는 거 이건 그런 절차를 봐봐야 돼. 이제 한 1분 좀 안 남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올라오면 제일 좋습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대선 국면을 윤석열에 대한 비판으로 끌고 가는 게 가장 편하고 좋잖아요. 그러면 반탁 그
탄핵을 반대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사람이 올라오는 게 선거 치르기는 가장 좋은 거고요. 네. 그거를 단호하게 위헌위법 행위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던 사람이 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거리가 하나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오히려 그 탄핵에 반대했던 인사가 올라오는 걸 더 기대하고 바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동영 전 의원과 서동영의 시선 함께했습니다.